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어제 말을 잘못해서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미국에서 포르쉐를 타는 게 뭐 큰 문제냐, 이런 발언을 했었죠. 조수임 부장. 네. 그러니까 발언의 속뜻은 이겁니다. 외국에 있으니까 외제차를 타는 것뿐이다 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가격도 말을 또 잘못해갖고 네. 문제가 됐죠. 저 예.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말들을 왜 이렇게 청와대는 요즘 연일 자꾸 쏟아낼까요? 그러게요. 이분의 직함이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원래 홍보수석이었던 자리가 그렇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통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네.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사참사 해명하면서 조동호 후보자 낙마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그 아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외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외제차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르쉐도 벤츠도 가격 3,500만 원도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으로 볼 때 큰 문제 안 된다고 본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국민들이 들으면은 이거 참 답답한 얘기예요. 가격 3,500만 원도 안 된다. 이건 저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조동호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비단 아들의 차량 가격 때문에 낙마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큰 의문점.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왜 사퇴를 시켰을까요? 그렇죠.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여기저기서 아주 집중 포화를 받았죠. 여당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학하면 누구나 포르쉐나 벤츠를 탄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내에서 포르쉐 하면 되게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금액이 한 3,500 정도,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500만 원이면 국내 중형차 정도 가격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윤도한 수석이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미국 유학하는 사람이면 포르쉐 타야 되고 벤츠 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윤도한 수석도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해명을 하면서 아주 진땀을 흘렸다고 하는데, 자, 이현종 의원님, 네.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복장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이 지금 콜로라도 쪽에 있는데요. 네. 한 달에 한 $240 정도 되는 이제 그 집에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콜로라도 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차를 포르쉐나 뭐 벤츠를 탄다는데 저도 뭐 미국에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유학생들 저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달에 지금 1년에 1억씩 지금 아버지가 붙여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7년 동안 7억을 붙여줬다는데 네. 문제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사실 이제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연봉의 상당 부분을 이제 보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지난번 청문회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연봉을 거의 다 보내면 뭘로 생활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조동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그 전세 놓은 지금 세입자한테 가격을 올려서 그걸로 보냈다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세입자 전세금 올려서 그 자금으로 아들한테 보냈는데 그 아들은 포르쉐를 타고 벤츠를 타고 다녔다는 그 바로 문제가 이제 발언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소통 입장에서는 그럼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구구절절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검증해서 이런 게 문제가 안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보면 네.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네.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칼끝이 향하는 곳은 바로 조국 수석 쪽입니다. 자, 이번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없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 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던 바른미래당의 그간의 충고를 진작 받아들이셨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즉시 경질을 해야 합니다. 소통령이 아니라 조통령이라는 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자, 조국 수석. 일단 대통령이 아끼는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조현옥 이 두 수석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권에서의 뭐 검찰이나 사법계의 부패 내지는 그 제대로 작용을 못했던 부분 때문에 정권이 그 정도까지 이르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을 맡고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네. 검찰 출신도 아닌 분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라는 어떤 상징성도 있고 지금도 또 사법개혁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실력이 도좁다 이런 것들 쪽에서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계속해서 이제 초기부터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서로의 어떤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 같은 부분까지도 생겨버린 것도 같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청와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기준이 10대 인사 기준인데 그 네. 부분이 낮다 높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 잡고 있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위반된 부분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위반 청와대가 세우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했는데 실무자가 거기에 맞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하. 징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경고를 네. 할 수가. 자, 오늘 청와대는요, 남은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 이번 주까지 좀 보내달라라고 재차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 야당 쪽에서는 절대 이 두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이 두 후보자. 글쎄요,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죠. 그렇죠. 뭐 일단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4일날 아마 이제 상임위를 열어서 네. 채택을 한다고 하니까 진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두 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지금 바른미래당 일단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제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지금 방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낙마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이 레임덕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 양보를 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일단 지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하고 간다면 네. 그 신호가 과연 그럼 미국에 주는 게 뭔가? 아. 왜냐하면 문정인 특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현철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남북 관계를 경협으로 뚫고 가겠다. 그렇죠. 그 적합한 인물로 바로 김현철을 선정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든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밀어붙일 인물이다. 바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을 임명을 하고 아. 미국에 간다면 미국 쪽에서는 그러면 뭐 앞으로 남북 관계 우리 상관없이 하겠다는 것인가? 따로 뭐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참 애매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는요, 책임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두 사람 문책론을 주장을 한다면 조국, 조현옥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쯤은 책임을 져야 할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조 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예. 인사의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하다. 만약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수석 정도는 책임을 져주는 것이 예.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자, 두 조 수석 가운데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박지원 의원의 말씀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물러나야 되는데 인사수석 정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조국 민정수석과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수시로 통화하고 네. 또 수시로 자문을 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지원 의원이 정확하게 문 대통령과 조국 수석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의 첫 민정수석이라는 무게라든가 네. 또 부산 출신이라든가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도 이 정권의 중반 이후를 위해서 아하. 등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이런 걸 따졌을 때 인사수석이 물러나는 것이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책임도 지고 또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아끼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짚은 거죠. 밀렸군요. 조국 수석한테 조현옥 수석이 밀린 거네요. 일단 조국 그 얘기를 민정수석과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동반자 관계다. 이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경제 행보에 이어서 이 시민사회단체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주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어제 시민사회단체 대표단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 보시죠.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세대에게는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청년이 울먹이는 이 모습, 왜 저렇게 울컥했다는 네. 겁니까? 일단 지금 엄창원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수 진보 모든 시민단체들 한 1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대통령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소득주 성장이다 뭐 등등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피해를 입은 것들이 바로 청년 세대일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네. 뭔가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본인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자도 없는 것이고 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젠더의 문제 등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 정권을 반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도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예전 정부가 똑같다는 걸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 정부가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뭐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와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더라. 네. 결국 청년들은 더 어려워졌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네. 감정이 북받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청년 지원 정책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의 만남도 직접 있기도 했었죠.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지금 같이 창업을 한 이다혜 대표입니다. 네, 저 용감을 하는데요. 정부가 좀 중개를 해서 인식을 바뀌어낼 수 있도록 필요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자기가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대박이 몇 개만 터지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그 도전 정신을 계속 가질 수 있거든요. 조진희 부장, 아까 울컥한 이 청년, 사실 이 말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과 지금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청년들이 힘든 건 그대로고 나아진 거 개선되는 건 없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청년 대표가 울컥할 때 저도 참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바로 젠더, 성과 관련된 그 일이었다. 네. 그런데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권이라는 이 정부가 촛불에 타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들었으면 좋겠다. 아하. 저는 이 말로 네.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 혹시 이번 정부도 역시 또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야당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 2명 낙마와 대변인 사퇴 등 유례없는 인사위기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면 전환, 순간 모면, 이슈 덮기를 위해 또다시 북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줘야 할 것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 여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는 북한 아니면 적폐 이 두 가지밖에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만드는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어떤 지지자들을 조금 모으는 네. 모습. 북적 이게 좀
막 와닿는 거거든요. 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북한하고 적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북적. 근데 사실 저게 또 오히려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되돌아올 수 있다. 수석 대변인 그 얘기했다가 좀 논란이 됐던 것처럼 북적 듣기에는 편하지만 뭔가 그 프레임을 걸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용어로는 표현하기는 좋지만 사실은 한 정권을 그냥 그걸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바른미래당 같이 저렇게 비판하는 거는 어쩌면 뭐 소통하면 하고 싶다, 협치를 네. 하고 싶다, 원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북적이다, 조통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오히려 또 어떤 비호감이나 반감을 네.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이런 지적은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참사를 북한 문제로 그냥 뭉개고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근데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뭐 참사라고 볼지 어쩔지는 네, 별개의 야당 문제이긴 입장에서.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인사 참사라고 부른 것까지는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씀 중에 북한 이슈를 저런 식으로 이슈로 끌고 가는 것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북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든 간에 이건 정권을 넘어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수번이고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 네. 아직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거에 불과 1, 2년 전과의 상황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이게 같이 해결해야 될 바깥의 문제와 네. 내부의 정치 문제를 동시에 접속을 시켜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네. 그건 오히려 좀 부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북한 문제도 사실 방향의 문제겠죠. 네. 근데 대통령이 어저께도 하신 말씀이 자꾸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통일 세력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즉 북한을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대통령 같이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북한에 대한 더 압박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거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반대편 방향은 이거는 반통일적인 방향이다라고 아하. 지금 규정을 해버리면 네.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저는 내용적으로 막 형식적으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합니다. 네. 자, 그리고 1년에 이렇게 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 들어섰는데 아직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거든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야당 당사 찾아갔어요. 네. 좀 그런 어떤 초심을 지금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네. 여야 관계가 계속 이렇게 공전되는 상황에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 저는 문제는 풀릴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대통령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못하게 맞아요.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죠. 그래요? 뭐 지금 같은 황교안 대표 임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 그럼 만나고 네. 또 기자회견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초에. 전임 박근혜 알겠습니다. 정부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주 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네. 만 2년이 되죠. 5월 9일 날 3년 차입니다. 대통령이 늘상 강조하는 것은 촛불 정신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사 참사 이것은 야당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촛불 정신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건 이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신인 황교안 이야기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6번째, 7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3위와 7위로 꼽은 소식을 만나보시죠.